요즘 사람들 말은 참 곱게들 하는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요즘 들어 자주 느낍니다. 요즘 세상을 봐도 그렇고 뉴스만 봐도 그렇고 다들 좋은 말, 멋진 말 잘합니다. 정인이 양심이니 배려니 하는 말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을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앞뒤가 다른 사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트에 가면 친절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웃으며 인사합니다. 하지만 뒤돌아서면 어떻습니까? 은행에 가면 고객님 고객님 하지만 정작 내 일처럼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웃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지만 정작 내가 힘들 때 찾아오는 사람은 드뭅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까다로운가 싶었습니다. 세상이 다 이런데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우리 어릴 적에는 안 그랬잖아요. 말이 없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약속 안 해도 서로 돕고 살았습니다. 글을 몰라도 의리 있는 사람, 가난해도 양심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배운 사람들이 더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비양심적으로 굽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막상 행동을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착한 말은 많아졌는데 착한 사람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게 비단 요즘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2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정약용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이자 개혁가였죠.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선비들은 도덕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행동은 그렇지 못하고 관리들은 백성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착취하고 모두가 인의의 질을 외치는데 세상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은 평생 이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도대체 사람다움이란 뭔가? 진짜 사람답게 산다는 건 뭔가? 그리고 18년의 유배 생활 끝에 이런 답을 찾았습니다. 인간다움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 이 말씀 참 묵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만 하고 삽니까? 효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부모님께는 안부 전화 한 통 안 하는 사람, 정직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작은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 옆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저도 반성합니다. 손주들한테는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정작 작은 일에서는 편법을 쓰지 않았나. 남 도우며 살아라고 말하면서 정작 내 일이 바쁘다며 외면하지 않았나.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말대로 사는 건 어렵습니다. 정약용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유배지에서도 백성들을 위해 일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기 원칙을 지켰습니다. 손해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사람이 진짜 사람다운지는 말로 알 수 없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한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남들 앞에서는 누구나 점잖게 굽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CCTV 없는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모를 것 같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저도 나이 들면서 이걸 많이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멋있어 보이려고 애썼는데요. 이제는 그런 거 다 부질없다는 걸 압니다. 정작 중요한 건 내가 나한테 떳떳한가, 내 행동이 내 말과 일치하는가, 이거더라고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야겠다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서 권하는 것. 이웃이 힘들다는 소리를 듣고 안 됐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 이게 진짜 사람다움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이익만 챙기고
기업인들은 사회공헌을 말하면서 벌법을 저지르고 종교인들은 사랑을 외치면서 돈과 권력을 탐합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세요. 말은 별로 없어도 묵묵히 사는 분들 계시잖아요. 작은 가게 하시는데 한결같이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분, 청소하시면서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 이웃이 힘들면 조용히 도와주시는 분. 이런 분들이 진짜 사람다운 분들입니다. 말은 없어도 행동으로 보여주시거든요. 정약용은 200년 전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이 말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그 알면 쓸모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만 한 날들보다 실제로 뭔가를 해낸 날들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효도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못한 것들이 지금도 마음에 걸립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만 했지 정작 좋은 행동은 안 했던 순간들이 후회됩니다. 나이 들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말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남은 시간이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약용이 그랬듯이 말이죠. 이제부터 우리는 정약용과 함께 여행을 떠날 겁니다. 진짜 사람다움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건지, 그걸 함께 배워볼 겁니다. 200년 전 그분이 18년 유배 생활 끝에 찾아낸 답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거예요. 그 답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아요.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작은 선택들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걸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람다움은 말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당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정약용과 함께 진짜 인간다움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당신은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 참 묵직하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나, 뭘 이뤘나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혼자 있을 때 제 모습이 더 신경 쓰입니다.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게 진짜 나를 말해주는 것 같아서요. 정약용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도 200년 전에 말이죠. 그분이 살았던 조선시대는 어땠습니까? 양반이냐 상놈이냐로 사람을 나눴습니다. 어느 집안 출신이냐, 무슨 벼슬을 했느냐가 그 사람의 전부였죠. 마치 요즘 어느 대학 나왔느냐, 무슨 직장 다녔느냐로 사람 값을 매기는 것처럼요. 그런데 정약용은 이런 기준들을 싹 다 무시했습니다. 그분 말씀이 참 명쾌합니다. 사람다움의 기준은 딱 하나다. 양심이다. 신분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오직 양심. 이거 하나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양심이 뭘까요? 정약용은 어렵게 표현했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갖고 있는 거예요. 길에서 할머니가 쓰러지면 도와드려야지 하는 마음, 거짓말하려다가 이건 아닌데 싶은 마음, 남의 것을 가지려 할 때 양심에 찔리는 그 느낌. 이게 다 양심.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마트에서 계산하는데 점원이 거스름돈을 10,000원 더 줬어요. 바쁘게 일하느라 실수한 거죠.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가면 모르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결국 돌려줬는데 그 점원분이 얼마나 고마워하시던지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게 양심이구나. 이게 사람다움이구나. 정약용도 똑같이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이 말씀, 나이 들수록 더 와닿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남들한테 안 들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알아요. 내가 뭘 했는지, 뭘 안 했는지. 그리고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여기서 정약용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손해를 보더라도 마음이 알고 있는 선을 외면하지 말라.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압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파트에서 분리수거할 때입니다. 귀찮아서 그냥 쓰레기 봉투에 다 넣어버리면 편합니다. 아무도 안 봐요. 하지만 마음이 찝찝합니다. 버스에서 자리 양보할 때도 그렇죠. 피곤한데 모르는 척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려서도 자꾸 그 생각이 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 세대는 특히 이런 걸 많이 겪지 않습니까? 평생 남들 눈치 보며 살았잖아요. 직장에서, 가족들 앞에서, 사회에서.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건 내 양심이더라고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정약용도 이걸 평생 실천했습니다. 그분은 왕의 신임을 받던 고위 관료였어요. 촉망받는 개혁가였죠. 그런데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서 유배를 갑니다. 18년이나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거짓 자백 한 번 하면 가족을 지킬 수 있었어요. 권력자에게 머리 한 번 숙이면 풀려날 수도 있었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만 포기하면 모든 고통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안 그랬습니다. 18년 내내 자기 양심을 지켰어요. 그래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편안한 삶도. 하지만 딱 하나, 자기 양심만은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자존감이에요. 진짜 자존감은 남들이 알아주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떳떳하게 볼 수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살림하면서, 세상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했잖아요. 그 중에는 양심을 지킨 순간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타협한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양심대로 했던 순간은 후회가 안 되는데 양심을 속였던 순간은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정약용은 이걸 200년 전에 딱 짚어냈습니다. 양심을 지키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고 신분이 낮더라도 진짜 사람이고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은 아무리 부자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이 아니다. 참 통쾌하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배운 사람들이 비양심적인 짓을 하죠. 그럴 때마다 정약용 말씀이 떠오릅니다. 저 사람들은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구나. 반대로 우리 주변을 보세요. 평범하게 사는 분들이지만 양심적으로 사는 분들 많잖아요. 작은 식당 하시는데 재료 하나라도 정직하게 쓰시는 분, 청소하시면서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 이웃이 힘들면 조용히 도와주시는 분. 이런 분들이 진짜 사람다운 분들입니다. 나이 들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은 길어요. 젊었을 때 남들 눈에 멋있게 보이려고 성공했다고 인정받으려고 애썼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정작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에게 떳떳한가,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 이거였습니다. 손주들이 잘하는 걸 보면서도 생각합니다. 저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할까? 공부 잘하는 법, 돈 버는 법?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양심을 지키고 사는 법입니다. 남들이 안 봐도 옳은 일을 하는 것, 손해보더라도 양심대로 사는 것. 이걸 보여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정약용이 위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은 거창한 이론을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작은 선택들, 그 속에서 양심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는 것, 가게에서 물건값 정직하게 내는 것,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남 욕하는데 동조하지 않는 것, 작은 거짓말이라도 안 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를 사람답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보고 있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알고 있다는 자각이 중요하다. 신이나 법이 감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말입니까? 우리 나이 되면 압니다. 아무리 남들을 속여도 나 자신은 못 속인다는 걸.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오늘 하루 내가 한 일들이 다 떠오릅니다. 그때 마음이 편한가, 찝찝한가. 이게 우리 양심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정약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다움은 양심에서 출발한다. 양반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오직 양심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사람이다. 이제 우리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하루 내가 한 선택들이 양심에 부끄럽지 않았는지, 남들 눈치 보느라 양심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작은 이익 때문에 옳은 일을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나이 들수록 이런 게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남은 시간이라도 떳떳하게 양심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약용이 200년 전에 던진 질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질문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그게 바로 사람다운 삶입니다. 착한 사람과 착한 척하는 사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도 나이 먹고 사람 많이 겪어보니까 압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말이 너무 많은 사람,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더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정약용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가장 경계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착한 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약용이 살았던 조선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비들이 사서삼경을 달달 외우고 인의예지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모두가 성인 군자가 되겠다고 공부하고 도덕을 논하고 백성을 위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왜요? 말만 그럴듯하지 행동은 전혀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관리들이 좋은 예입니다. 백성을 위한다고 목소리는 높이는데 막상 지방에 내려가면 뭘 했습니까? 백성들 등골을 빼먹고 뇌물 받고 권력 남용했습니다. 선비들은 어땠습니까? 청렴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정작 본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어요. 정의를 외치면서 불의한 권력에는 침묵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척하는 사람이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악한 사람은 금방 티가 납니다. 조심하면 됩니다. 하지만 착한 척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겉모습이 그럴듯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더 큰 피해를 줍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뉴스만 봐도 그렇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던 정치인들이 뒤로는 뭘 했습니까? 사회 공헌을 외치던 기업인들이 실제로는 뭘 했습니까? 약자를 보호한다던 사람들이 정작 약자를 만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말은 참 그럴듯했는데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 나가면서 독실한 척하는데 집에 오면 가족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 정작 옆집에서 힘들어도 모른 척하는 사람. 효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부모님 전화는 귀찮아하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말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불의를 보면 분노합니다. 옳지 못한 일에 대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나서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슬그머니 뒤로 빠집니다. 나 혼자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식으로 합리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파트에서 부당한 일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분개합니다. 저게 말이 되나? 누가 좀 나서야 하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가 나서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왜 나서? 나 혼자 나선다고 뭐가 바뀌어? 이게 바로 정약용이 말한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옳음을 알지만 책임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건 더 교묘합니다. 뭐가 옳은지는 압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압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편한 것만 취하고 힘든 건 피하려는 거죠. 직장 생활하시면서 이런 사람 안 만나보셨습니까? 회의 때는 그럴듯한 의견 많이 냅니다. 문제점도 잘 지적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럼 네가 해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핑계가 생깁니다. 바쁘다, 어렵다, 자기는 안 맞는다. 온갖 이유를 대면서 책임은 안 지려고 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옳다고 알면 반드시 행해야 한다. 이 말씀 참 강력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알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마음만 착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정약용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행동 없는 선함은 인간다움이 아니라 위선에 가깝다. 위선이라는 말 참 무섭지 않습니까? 가짜 선함이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만 선한 척하는 거죠. 정약용은 이게 진짜 악보다 더 나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속이고 진짜 선한 사람들의 노력도 무색하게 만들거든요. 저도 나이 들면서 이걸 많이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착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쁜 짓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착한 마음이 있으면 착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옳은 줄 알면 옳은 일을 해야 해요. 그게 진짜 사람다움입니다. 정약용 본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18년 유배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로만 백성을 사랑한다고 할 수도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서 이론만 연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안 그랬어요. 직접 백성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함께 했습니다. 농사 짓는 법을 개선하고 다리를 놓고 배를 만들고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말로만 백성을 위한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책을 500권이나 썼는데 그게 다 이론책이 아니었어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책들이었습니다. 이게 정약용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했거든요. 알고 있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책임지고 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을 존경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유배지에서 투덜거리기만 했다면?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처지를 한탄하고 말로만 개혁을 외쳤다면? 아마 지금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불평 많은 유배객 중 한 명으로 역사 속에 묻혔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말 100마디보다 착한 행동 한 번이 더 값집니다. 정의를 외치는 것보다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옳음을 아는 것보다 옳은 일을 실천하는 게 더 의미 있습니다. 버스에서 자리 양보 한 번,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쓰레기 줍는 작은 실천, 부당한 일에 용기 내어 한마디 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꿉니다. 말만 하는 1000명보다 행동하는 한 명이 더 값진 이유입니다. 손주들한테 뭘 가르쳐야 할까요? 좋은 말을 가르쳐야 할까요? 좋은 행동을 가르쳐야 할까요? 당연히 행동입니다. 효도가 뭔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100배 낫습니다. 정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작은 일에서도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값집니다. 정약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척하지 마십시오. 진짜 착하십시오. 옳은 말만 하지 마십시오. 옳은 일을 하십시오. 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이제 거울 앞에 서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착한 사람인가? 착한 척하는 사람인가? 나는 말만 하는 사람인가? 행동하는 사람인가? 나는 아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솔직히 답해보세요. 거짓말할 필요 없습니다. 나 자신한테만 정직하면 됩니다.
만약 말만 하고 있었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나이 들었다고 늦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정약용이 200년 전에 던진 질문입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착한 척하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게 바로 진짜 인간다움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진짜 모습을 드러낼까요? 혼자 있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진짜 인간다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도 평생 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밖에서는 신사 같던 사람이 집에 오면 폭군이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부하 직원 앞에서는 군림하다가 상사 앞에서는 굽실거리는 사람도 봤어요. 약자 앞에서는 거만하다가 강자 앞에서는 비굴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정약용은 특히 세 가지 관계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가족 앞에서, 약자 앞에서, 권력을 가졌을 때. 이 세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이 진짜 사람다운 사람인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가족 앞에서. 첫 번째로 가족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왜 가족일까요?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장 편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가장 함부로 대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들 예의 바르게 굽니다. 직장 상사한테, 동료한테,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부인한테, 자식한테, 부모님한테 함부로 합니다. 이것도 못해? 밥은 했어? 시끄러워. 말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막 됩니다. 정약용은 이걸 가장 경계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신사처럼 굴어도 집에서 가족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인간다운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진짜 인간다움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 솔직히 반성할 부분 많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직장 생활하느라 바빴다는 핑계로 가족한테 소홀했던 것, 스트레스 받는다고 집에서 화풀이했던 것, 가장이라는 이유로,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가족들한테 함부로 했던 것.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정약용 자신은 어땠을까요? 18년 유배 기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내도 보고 싶고 자식들도 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편지 한 통 한 통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들들한테 공부를 가르치고 딸들을 격려하고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족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밖에서 쓰는 그 좋은 말, 그 예의, 그걸 집에서도 써야 합니다. 부인한테도 고맙다고 말하고, 자식들한테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부모님한테는 더욱 공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약자 앞에서. 두 번째는 약자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품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나거든요.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종업원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택시기사한테 반말하는 사람, 아파트 경비원한테 갑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한다는 겁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가장 경멸했습니다. 약자 앞에서 거만한 사람은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다. 그런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아래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보면 윗사람한테는 꼬리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예전에 어느 회사 임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회의 때는 점잖고 품위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식사하러 갔을 때 보니까 식당 직원한테 손가락 튕기면서 부르더라고요. 야, 물 좀.
그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사람다운 건 아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천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양반이었지만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서 배웠습니다. 농사 짓는 법, 고기 잡는 법, 배 만드는 법. 신분이 낮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점 알바생한테, 택배 기사님한테, 청소하시는 분한테. 이런 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무시하진 않으셨나요? 반말하진 않으셨나요? 함부로 대하진 않으셨나요? 작은 것부터 바꿔봅시다. 고맙다고 말하고, 존댓말 쓰고, 미안할 땐 사과하고. 그분들도 누군가의 부모고,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다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분들을 존중하는 게 바로 인간다움입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 세 번째는 권력을 가졌을 때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권력이 생기면 사람이 변하거든요. 정약용도 이걸 가장 경계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태도가 달라집니다. 지위가 높아지면요? 교만해집니다. 힘이 세지면요? 함부로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인간다운 사람은 권력을 가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약용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리가 되면 백성들을 착취했어요. 선비가 되면 평민들을 무시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가난한 사람들을 깔봤죠. 권력이 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높은 벼슬에 있을 때도 백성을 생각했어요. 왕의 총애를 받을 때도 겸손했습니다. 개혁을 추진할 권력이 있을 때도 신중했습니다. 권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백성을 위해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했습니다. 권력은 시험이다.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은 사람답지 못한 겁니다. 권력을 선하게 쓰는 사람만이 진짜 인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권력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됐을 때, 동창회 회장이 됐을 때, 손주들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권위를 가졌을 때. 이런 작은 권력도 시험입니다. 그 권력을 자기 편의대로 쓰나요? 아니면 공정하게 쓰나요? 약자를 억누르는 데 쓰나요? 아니면 약자를 보호하는 데 쓰나요? 자기 이익을 위해 쓰나요?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 쓰나요? 이게 우리의 인간다움을 보여줍니다.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진실. 정약용이 천재적인 건 이겁니다. 인간다움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찾았다는 점입니다. 가족, 약자, 권력.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착한 생각하는 건 쉽습니다. 명상하고 반성하고 다짐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특히 편한 사람, 약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도 나이 들면서 많이 반성합니다. 가족한테 잘해줬나? 약한 사람들을 존중했나? 조그만 권력이라도 생겼을 때 교만하지 않았나?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깨달았잖아요. 모든 권력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비로소 진짜 인간다움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봅시다. 가족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기. 약자를 만나면 존중하는 마음 갖기. 작은 권력이라도 생기면 겸손하게 쓰기. 이게 바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다움입니다. 정약용은 2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 착한 생각만 해서는 부족하다. 사람을 만날 때, 특히 가족, 약자, 그리고 권력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당신의 진짜 인간다움이다.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가족한테 어떤 사람인가?
약자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누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누구 앞에서 고개를 드십니까? 이 질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약용은 사람을 볼 때 딱 한 가지만 봤다고 합니다. 힘의 방향입니다. 그 사람이 강한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것만 보면 그 사람의 인간다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위로는 굽실거리고 아래로는 군림하는 사람들. 양반 앞에서는 고개를 조아리다가 상놈 앞에서는 목에 힘을 주는 사람들. 상사 앞에서는 비굴하다가 부하 앞에서는 거만한 사람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위에게 약하고 아래에게 강한 태도.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습니다. 직장에서 보면 확실히 보입니다. 부장님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하다가 신입사원한테는 야, 이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 아파트에서도 그렇습니다. 동대표 선거 나온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굴다가 경비원한테는 반말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장사하시는 분들도 압니다. 손님 중에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싼 옷 입은 손님한테는 굽신거리다가 평범하게 입은 손님한테는 대충 대하는 사람들. 정약용은 이런 태도를 뭐라고 했을까요? 인간다움이 아니라 비겁함이다. 참 강한 표현 아닙니까? 비겁하다는 겁니다. 왜 비겁할까요? 힘 있는 사람한테는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힘없는 사람한테는 만만해서 함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비겁한 거라는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상사 비위 맞추느라 바빴어요. 출세하려면 윗사람 눈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래 사람들한테는 어땠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편하게 대했다는 핑계로 함부로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겁한 태도였는지. 진짜 용기라는 건 강한 사람한테 맞서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힘 있는 사람한테 굽신거리지 않고 당당한 것, 힘없는 사람한테도 공정하고 정중한 것. 이게 진짜 용기입니다. 정약용의 눈으로 본 비겁함.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방 관리들이 그랬어요. 한양에서 높은 양반이 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잔치를 열고 선물을 바치고 온갖 비위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백성들한테는 어땠습니까? 세금을 착취하고 부역을 강요하고 불평하면 매질을 했습니다. 심지어 선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학자 앞에서는 고개를 조아리고 가르침을 청하다가 배우지 못한 백성 앞에서는 무시하고 깔봤습니다. 겉으로는 인의예지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힘의 논리로 살았던 겁니다. 정약용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신분이 높다고 권력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함부로 해도 되는가? 반대로 신분이 낮다고 권력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무시당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분은 평생 이 부당함과 싸웠습니다. 특히 정약용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위에게 약하고 아래에게 강한 사람은 두 번 비겁하다.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강자 앞에서 자기 의견을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게 비겁합니다. 둘째로 그 비겁함을 약자한테 풀어내는 게 더 비겁하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상사한테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칩시다. 말을 못하고 참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와서 가족한테 화풀이 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 비겁한 겁니다. 강자한테도 비겁하고 약자한테도 비겁한 거죠. 권력은 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라고 있는 것. 정약용의 명언 중 하나입니다. 권력은 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 200년 전 말인데도 지금 들어도 전혀 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대에 더 필요한 말씀 같습니다.
요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권력을 어떻게 씁니까? 자기 이익 챙기는 데 씁니까? 아니면 책임지는 데 씁니까? 대부분 전자입니다. 권력이 생기면 누리려고만 합니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특혜 받고. 하지만 책임질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슬그머니 빠져나갑니다. 정약용은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권력이 있다는 건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건 편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돈이 많다는 건 사치하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자에게는 겸손하고 약자에게는 공정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강자한테 비굴하라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약자한테 자비를 베풀라는 것도 아닙니다. 공정하라는 겁니다. 겸손과 비굴은 다릅니다. 비굴은 힘이 무서워서 꼬리치는 겁니다. 겸손은 상대를 존중해서 낮추는 겁니다. 강자라고 해서 무조건 떠받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위치와 경험을 존중하는 겸손은 필요합니다. 공정과 자비도 다릅니다. 자비는 불쌍해서 베푸는 겁니다. 공정은 당연한 권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약자라고 해서 동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도 똑같은 사람으로서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정약용이 보여준 실천. 정약용 자신이 이걸 실천했습니다. 왕 앞에서도 겸손했지만 비굴하지 않았어요. 개혁이 필요하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높은 양반들 앞에서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고 유배를 갔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는 어땠을까요? 천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공정하게 대했어요. 그들에게서 배웠고, 그들을 존중했고, 그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신분이 낮다고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는 어땠습니까? 벼슬이 높을 때도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았어요.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개혁을 추진했고, 불의와 싸웠고, 약자를 보호했습니다. 권력을 누린 게 아니라 책임졌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크든 작든 권력을 가지고 살잖아요.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이런 위치가 다 작은 권력입니다. 이 권력을 어떻게 씁니까? 누리고 있나요? 책임지고 있나요? 손주들한테 함부로 하지는 않으시나요? 며느리나 사위를 무시하지는 않으시나요? 나이 들었다고 어른이라고 권위만 내세우지는 않으시나요? 반대로 강한 사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돈 많은 사람, 지위 높은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굴지는 않으시나요? 당당해야 할 때 주눅 들지는 않으시나요? 정약용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힘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강자 앞에서는 겸손하되 당당하고 약자 앞에서는 공정하고 따뜻하십시오. 그게 사람다운 삶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해봅시다. 약한 사람 만나면 함부로 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하기. 강한 사람 만나도 비굴하지 않고 겸손하되 당당하기. 작은 권력이라도 생기면 누리려 하지 말고 책임지기. 이게 바로 정약용이 말한 인간다움입니다.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위로 약하고 아래로 강한 비겁한 사람인가? 아니면 강자 앞에서 겸손하고 약자 앞에서 공정한 사람다운 사람인가? 정약용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가진 권력, 그게 아무리 작아도 좋습니다. 그 권력을 누리지 말고 책임지십시오. 실수했을 때 당신은 무엇부터 찾습니까? 변명입니까? 해결책입니까? 저도 나이 들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정말 구분하는 건 능력이 아니라 책임감이라는 걸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능력이 부족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정약용도 평생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분 철학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다움은 책임을 지는 태도다.
양심도 중요하고 실천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지만 결국 다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책임을 지느냐, 피하느냐. 이것이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는가. 요즘 사람들 보면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뭔가 잘못되면 제일 먼저 뭘 찾습니까? 남 탓할 거리를 찾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랬어요. 제 잘못이 아니라 상황이 안 좋았어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남들이 안 도와줬어요. 직장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일이 잘 되면 다들 자기 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이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책임질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는 빠지려고 합니다.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제 담당이 아니었는데, 온갖 변명이 쏟아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태도를 가장 경멸했습니다.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순간 그 사람은 사람다움을 잃는다. 왜 그럴까요? 책임을 남한테 떠넘기는 건 비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장도 멈춥니다. 생각해 보세요.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배우는 게 없습니다. 다음에 또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반대로 자기 책임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성장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일이 잘못되면 환경 탓, 동료 탓, 상사 탓했어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됐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자료가 부족했어요. 변명거리는 항상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때 제일 손해본 사람이 저였습니다. 남 탓하는 동안 배운 게 없었거든요. 같은 실수를 반복했고 똑같은 문제에 또 부딪혔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성장도 멈췄던 겁니다. 정약용은 이걸 일찍 깨달았습니다. 유배를 가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억울한 일이었어요. 정치적 음모에 휘말린 거였습니다. 남 탓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억울하다. 저 사람들이 나를 모함했다. 하지만 정약용은 안 그랬습니다. 유배지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부족한 게 뭐였을까?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던 게 뭐였을까? 남 탓하는 대신 자기 책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18년의 유배 기간이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이 됐습니다. 변명보다 해결을 택하는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변명부터 하나요? 해결책을 찾나요? 이게 사람을 가릅니다. 변명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왜 안 됐는지 설명하는 데 열심입니다.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됐어요. 말은 길고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해결된 게 없어요. 해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은 짧지만 명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결합니다. 변명하는 시간에 해결책을 찾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예전에 같이 일하던 분이 두 분 계셨어요. 한 분은 일이 잘못되면 항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왜 안 됐는지 말했어요. 듣고 보면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 풀렸습니다. 다른 한 분은 달랐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내일까지 해결하겠습니다. 딱 이 말만 하고 실제로 해결했어요. 나중에 누가 더 인정받고 출세했을까요? 당연히 후자였습니다. 정약용도 똑같이 말합니다. 변명은 책임을 피하는 가장 교묘한 방법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변명이 많은 사람은 책임을 지기 싫은 겁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자기 책임을 줄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람다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변명할 시간에 해결합니다. 이유를 말하는 대신 방법을 찾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습니다. 이게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사람의 길에서 멀어진다. 정약용의 말씀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사람의 길에서 멀어진 존재다. 강한 표현이죠. 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책임을 진다는 건 인간만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책임을 모릅니다. 본능대로 살고 잘못해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자기 행동의 결과를 알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책임을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과 다를 게 없어집니다. 본능대로 살고 편한 것만 찾고 잘못해도 남 탓합니다. 인간다움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요즘 뉴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고도 책임을 안 집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부하가 잘못했습니다.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온갖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정작 제 책임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도 아니다. 맞습니다. 정말 사람답지 않은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책임은 안 지려고 하니까요. 권력은 누리면서 책임은 회피하니까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책임을 지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존경스럽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실수했어도 용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는 태도 자체가 사람다운 모습이거든요. 정약용이 보여준 책임. 정약용은 평생 책임을 졌습니다. 유배 가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억울했지만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유배지에서 지내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책을 썼습니다. 500권이 넘는 책을 집필했어요. 농사, 의학, 건축, 행정.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책들이었습니다. 남 탓할 시간에 백성을 위해 일했던 겁니다. 가족한테도 책임을 다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편지로 자식들을 가르치고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내가 없어서 힘들겠지만 하고 미안해하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하고 실천했습니다. 심지어 정약용을 모함한 사람들한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나도 부족한 점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 탓하는 대신 자기 책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위대한 겁니다. 가장 억울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거든요. 가장 힘든 시기에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간을 자기 성장과 백성을 위한 봉사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매일 크고 작은 책임을 지면서 삽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책임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실수했을 때 남 탓부터 찾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고 변명하지는 않으셨나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보다 변명에 더 신경 쓰지는 않으셨나요? 손주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남 탓하는지, 책임을 지는지, 변명하는지, 해결하는지. 우리의 태도가 그대로 아이들한테 전해집니다. 나이 들었다고 책임에서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든 만큼 더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합니다.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건 변명이 아니라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정약용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책임을 피하지 마십시오.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변명보다 해결을 택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해봅시다. 실수하면 제 잘못입니다 하고 인정하기. 문제가 생기면 변명보다 해결책 찾기. 남 탓하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 찾기. 이게 바로 책임지는 태도이고 사람다운 태도입니다.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인가? 회피하는 사람인가? 실수했을 때 남 탓하는가? 내 책임을 인정하는가? 변명에 능한가? 해결에 능한가? 정약용의 말씀입니다. 책임을 지는 순간
당신은 진짜 사람이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당신은 사람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당신은 사람을 믿습니까? 시스템을 믿습니까? 이 질문, 나이 들면서 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사람을 믿었습니다. 저 사람은 착하니까 괜찮을 거야. 우리는 서로 믿으니까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 들고 세상 경험이 쌓이니까 알게 됩니다. 사람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걸요. 정약용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본성에 대해 아주 현실적으로 봤어요. 사람은 본래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상황에 따라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분은 강조했습니다. 사람에게만 맡기면 무너지고 제대로 잡아야 바로 선다. 사람만 믿으면 무너진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면서 경험한 것들을요. 처음에는 다들 좋은 사람입니다. 친절하고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원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처음에 들어온 신입사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성실합니까? 저는 이 회사에서 평생 일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태도가 달라집니다. 적당히 하고 대충 넘어가고 감시 안 하면 빼먹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압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합니다. 주인 눈치 보면서 성실하게 일해요. 그런데 주인이 좀 안 보면 어떻습니까? 슬슬 빼먹기 시작합니다. 돈도 빼먹고 물건도 빼먹고 시간도 빼먹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현실을 냉정하게 봤습니다. 조선시대 관리들이 그랬어요. 처음 관리가 됐을 때는 다들 청렴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나는 백성을 위해 일하겠다. 깨끗하게 살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대부분 부패했습니다. 뇌물 받고 세금 착취하고 권력 남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본래 악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봤습니다. 사람은 유혹에 약하다. 감시가 없으면 무너진다. 처벌이 없으면 망가진다.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동업을 한 적이 있어요. 친한 친구였습니다. 서로 믿었고 계약서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사이에 무슨 종이가 필요해? 말로 하면 되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서로 열심히 했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얼마를 가져가는지,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의심이 생겼어요. 결국 다퉜고 우정도 깨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제도가 필요하다는 걸요. 계약서, 규칙, 시스템. 이게 있어야 서로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제도로 잡아야 바로 선다. 정약용은 이래서 제도를 강조했습니다. 사람을 불신해서가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욕심이 생기고 이익 앞에서 무너집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필요합니다. 제도는 뭡니까? 규칙이고 시스템이고 감시이고 처벌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 사람이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감시가 있으면 함부로 못하고 처벌이 있으면 조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아파트에 CCTV 많잖아요. 왜 답니까? 사람을 못 믿어서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사람, 불법 주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답니다. CCTV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들 제멋대로 합니다. 하지만 CCTV 있으면요? 조심합니다. 이게 제도의 힘입니다.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지방 관리들이 백성을 착취했어요. 감시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제도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관리들을 정기적으로 감찰해야 한다. 백성들이 직접 관리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부패하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이게 사람을 불신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제도가 있으면 좋은 사람은 보호받고 나쁜 사람은 걸러집니다. 제도가 없으면 좋은 사람도 유혹에 넘어가고 나쁜 사람은 더 나쁜 짓을 합니다. 인간다움은 구조 속에서 지켜진다. 여기서 정약용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다움은 선의에 기대는 게 아니라 책임을 강제하는 구조 속에서 더 잘 지켜진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한테 착하게 살아라 하고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해라 하고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양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게 있어야 인간다움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세금 내는 것 생각해 보세요. 양심껏 세금 내세요 하고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안 냅니다. 빼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원천징수 제도를 만듭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구조입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먹고 운전하지 마세요 하고 계도만 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단속을 합니다. 처벌을 강화합니다. 음주 측정기를 설치합니다. 이런 구조가 있어야 음주운전이 줍니다. 정약용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관리들한테 청렴하게 살아라 하고 교육만 하면 안 됩니다. 감찰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패를 발견할 시스템을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람은 승진시키고 이런 구조가 있어야 관리들이 바르게 삽니다. 저희 손주 교육할 때도 느낍니다. 숙제 열심히 해라 하고 말만 하면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규칙을 만듭니다. 저녁 먹고 30분은 무조건 숙제 시간이야. 숙제 안 하면 게임 못 해.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실제로 숙제를 합니다. 현실을 아는 지혜. 정약용이 위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은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어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사람은 이래야 한다 하고 당위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실제로 이렇다 하고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맹자는 사람은 본래 선하다고 했습니다. 성선설이죠. 그래서 착한 본성을 키우면 된다고 했어요. 들으면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착한 본성만 키워서는 세상이 안 바뀝니다. 순자는 사람은 본래 악하다고 했습니다. 성악설이죠. 그래서 교육과 예법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관적입니다. 정약용은 둘 다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본래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현실입니다. 좋은 구조 속에서는 선해지고 나쁜 구조 속에서는 악해집니다. 그래서 구조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투명한 회사는 직원들도 정직합니다. 부패한 조직에서는 착한 사람도 나빠집니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선해집니다. 불공정한 사회에서는 좋은 사람도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외쳤습니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 사람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구조를 바꿔야 한다. 좋은 사람이 손해보는 구조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 보상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작은 조직을 만들고 살잖아요. 가정도 조직이고 모임도 조직이고 친목회도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람만 믿고 있나요? 우리는 서로 믿으니까 괜찮아. 우리는 가족이니까 문제 없어. 이렇게만 하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돈 문제로 싸우고 책임 문제로 다투고 결국 관계가 깨집니다. 규칙을 만드세요. 명확한 규칙이 있어야 서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규칙이 필요합니다. 가족끼리 동업할 때도 계약서 쓰고 친구끼리 돈 거래할 때도 문서 남기고
이게 서로를 불신해서가 아닙니다.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약용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사람을 믿되 제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선의에 기대되 구조를 만드십시오. 말만 믿지 말고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그때 비로소 인간다움이 지켜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드는 작은 규칙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가정에서 공정한 규칙을 만들면 아이들이 배웁니다. 모임에서 투명한 회계를 하면 신뢰가 쌓입니다. 작은 조직에서 정의로운 구조를 만들면 사회가 바뀝니다. 정약용의 말씀입니다. 인간을 믿으십시오. 하지만 제도로 뒷받침하십시오. 선의를 존중하십시오. 하지만 구조로 보호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인간다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사람다운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는 것, 가난한 사람들 위해 전 재산 기부하는 것,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 젊었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다움은 뭔가 대단한 거라고요. 하지만 정약용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인간다움은 큰일이 아니라 일상에서 나온다. 영웅적인 희생도 대단한 업적도 아닙니다. 그저 맡은 자리에서 자기 몫을 다하고 피해를 남에게 미루지 않는 것. 정약용은 이것을 가장 높은 도덕으로 봤습니다. 맡은 자리에서. 첫 번째가 이겁니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거창해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게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각자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주부이고, 어떤 분은 퇴직하셨고, 어떤 분은 아직 일하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자리도 있고, 이웃으로서의 자리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정약용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자리는 뭡니까? 백성을 돌보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대부분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배를 불렸습니다. 뇌물 받고 착취하고 권력 남용했어요. 맡은 자리에서 할 일을 안 한 겁니다. 선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자리는 뭡니까? 학문을 닫고 후학을 양성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글공부는 대충 하고 벼슬자리만 탐냈습니다. 이것도 맡은 자리를 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게 바로 인간다움이다. 관리면 관리답게, 선비면 선비답게, 농부면 농부답게. 자기 자리에서 제대로 하는 것. 이게 사람다운 겁니다. 저도 나이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더 높은 자리를 바랐어요. 저 자리에 가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높은 자리에 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반대로 낮은 자리에 있어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설거지를 정말 깨끗하게, 성실하게 하신다면요. 그분은 사람다운 분입니다. 반대로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자기 할 일 안 하고 빈둥거린다면 그 사람은 사람답지 못한 겁니다. 맡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청소하는 사람이면 청소를 열심히 하고, 경비하는 사람이면 경비를 성실히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면 손주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이게 바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 몫을 다하고, 두 번째는 자기 몫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도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모임에서 그 역할에 따른 몫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져야 할 책임. 이걸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아파트 관리비 생각해 보세요. 다들 관리비 내잖아요. 이게 내 몫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 내려고 합니다. 핑계대고 깎아달라 하고 미루고 자기 몫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 봅니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목회든 종교 모임이든 다들 역할이 있습니다. 회비 내고, 행사 때 도우고, 청소할 때 참여하고. 이게 내 몫이에요. 그런데 늘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바빠서, 건강이 안 좋아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기 몫을 안 하는 사람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자기 몫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선의에 기생하는 사람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할 때 나만 빼먹으면 그건 남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겁니다. 저도 반성합니다. 젊었을 때 직장 회식 자주 빠졌어요. 집안일이 있어서 피곤해서.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까요. 그게 무책임한 거였습니다. 회식도 업무의 일부였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내 몫이었는데 저만 편하자고 빠진 거였어요. 자기 몫을 다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야 할 돈을 안 내려고 하지 않는 것. 내가 참여해야 할 때 빠지지 않는 것. 내가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 이게 자기 몫을 다하는 겁니다. 피해를 남에게 미루지 않는 것. 세 번째가 이겁니다. 피해를 남에게 미루지 않는 것. 정약용은 이걸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편하자고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것. 요즘 말로 민폐를 끼치지 않는 거죠.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매일 어기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파트에서 밤늦게 소음 내는 것. 내는 사람은 편합니다. 하지만 이웃은 잠을 못 잡니다. 피해를 남한테 미루는 겁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안 하고 아무렇게나 버리는 것. 내는 편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길거리에 침 뱉는 것,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는 것, 버스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 다 똑같습니다. 본인은 편하고 좋은데 남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자기 편의를 위해 남의 불편을 강요하는 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를 남에게 미루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강한 표현이죠. 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동물은 본능대로 삽니다. 남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내 행동이 남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남한테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처럼 사는 겁니다. 내 편의만 생각하고 남은 생각 안 하고. 이건 사람다운 게 아닙니다. 나이 들면서 이걸 더 조심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정도야 뭐 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러면 남한테 피해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큰 소리로 말하면 시끄럽겠지. 늦게 가면 기다리는 사람 힘들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상이 곧 도덕이다. 정약용이 위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은 도덕을 일상으로 끌어내렸어요.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라고 봤습니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자기 몫을 다하는 것, 피해를 남에게 미루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사람다운 삶입니다. 영웅이 될 필요 없어요. 위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일상에서 이 원칙들을 지키면 됩니다. 출근할 때 버스 기사님한테 인사하는 것, 마트에서 물건 산 뒤 정리하는 것, 약속 시간 지키는 것, 쓰레기 제대로 버리는 것, 모임 회비 제때 내는 것, 맡은 일 미루지 않고 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다 사람다운 행동입니다. 정약용 자신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배지에서 대단한 일만 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책 쓰고, 백성들 가르치고, 다리 만들고, 농사법 연구하고. 맡은 자리에서 자기 몫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도 피해 주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18년 동안 유배지에 있으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나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한다고 미안해했지,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자기 불행을 남한테 떠넘기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매일 이 세 가지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맡은 자리가 뭡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웃, 친구, 모임 회원.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충대충 하고 계십니까? 자기 몫은 뭡니까? 관리비, 회비, 참석, 봉사. 이런 작은 것들.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핑계대고 빠지고 계십니까? 피해는 안 미루고 계십니까? 내가 편하자고 남 불편하게 하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좋자고 남한테 짐 지우지는 않으셨나요? 손주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맡은 일을 대충 하는지, 최선을 다하는지, 자기 몫을 회피하는지, 책임지는지, 남한테 피해 주는지, 조심하는지. 우리의 일상이 그대로 교육입니다. 정약용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상에서 작은 것을 제대로 하십시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몫을 다하고 피해를 남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높은 도덕이고 가장 사람다운 삶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해봅시다. 맡은 일 미루지 말고 오늘 하기. 내야 할 돈 미루지 말고 바로 내기. 남한테 피해될 행동 조심하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가? 내 몫을 다하는가? 피해를 남에게 미루지 않는가? 이 질문에 당당히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정약용의 말씀입니다.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상에서 사람답게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나이 들면서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뭘까요? 재산, 건강,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품격과 양심입니다.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이게 더 중요해진다고 말합니다. 저도 나이 들면서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능력이 중요했어요. 돈 버는 능력, 일하는 능력, 출세하는 능력.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능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하지만 품격과 양심은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아니, 나이 들수록 더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말할 자리는 늘고 책임질 자리는 줄어든다. 이게 노년의 현실입니다. 정약용도 이걸 정확히 봤어요. 젊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말할 자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회의에서도 조용히 듣기만 하고, 모임에서도 선배들 눈치 보고, 집에서도 어른들한테 혼나고, 말보다 행동이 중요했습니다. 일하고, 실천하고, 책임지고. 그런데 나이 들면 어떻습니까? 정반대가 됩니다. 말할 자리는 많아집니다. 어른이니까, 선배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모임에서 한마디씩 하고, 집에서도 훈계하고, 손주들한테도 가르치려고 합니다. 말은 많아지는데요. 책임질 자리는 줄어듭니다. 퇴직했으니 직장 책임 없고, 자식들 다 컸으니 양육 책임도 없고, 이제 편하게 살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만 하고 책임은 안 지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늘고 책임은 줄어드는 나이, 바로 이때가 사람다움을 잃기 가장 쉬운 시기다. 왜 그럴까요? 말만 하고 실천은 안 하게 되거든요. 훈계만 하고 본보기는 안 되는 겁니다. 주변을 보세요. 이런 어른들 많지 않습니까? 젊은이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삽니까? 효도하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부모님 산소도 안 가고 검소하게 살라고 하면서 본인은 사치하고 양심적으로 살라고 하면서 본인은 편법 쓰고 말과 행동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존경받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저 양반 말만 하시네. 본인은 안 지키면서. 이렇게 되면 노년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정약용은 이래서 강조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을 줄이고 품격을 지켜라. 책임질 자리가 없어도 양심은 끝까지 버리지 마라.
이게 노년에 더 필요한 인간다움입니다.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는 것. 품격이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모습, 사람 대하는 자세. 이런 게 다 품격입니다. 젊었을 때는 좀 실수해도 됩니다. 아직 젊어서 그래 하고 이해받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릅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평판을 무너뜨립니다. 나이 들어서도 저 모양이야 하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젊었을 때는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이 들어서 함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노인네가 말도 막 하네. 품격 없어 보입니다. 식당에서 종업원한테 반말하고 함부로 하는 것. 버스에서 자리 안 비켜준다고 젊은이들한테 화내는 것. 동네에서 욕하고 싸우는 것.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이만 먹었지 품격은 없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늙어갔습니다.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미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품격만은 지켰습니다. 천민들과 함께 살면서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욕하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선비의 품격을 유지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이 들면서 더 까칠해지지 않으셨나요? 젊은이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아래 사람들한테 반말하고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이게 나이든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품격을 잃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신중하게 하고 행동을 점잖게 하고 사람을 공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내가 편하자고 품격을 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품격을 지키는 것, 그게 노년의 사람다움입니다. 마지막까지 양심을 버리지 않는 것. 두 번째가 양심입니다. 정약용은 이걸 더 중요하게 봤어요. 나이 들면 유혹이 많아집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젊었을 때가 유혹이 더 많지 않나요? 아닙니다. 노년의 유혹은 더 교묘하고 위험합니다. 어떤 유혹이냐고요?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뭘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입니다. 작은 거짓말쯤은 괜찮다. 조금 편법 쓰는 것도 괜찮다. 이제 남은 인생인데 편하게 살자. 이런 생각이 양심을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인은 무료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65세도 안 됐는데 카드를 빌려서 탑니다. 이 정도야 뭐. 이게 양심을 버리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안 아픈데 아프다고 해서 보험 타려는 사람들. 평생 보험료 냈는데 이 정도 받아도 되지. 이것도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면서 세금 피하려고 편법 쓰는 것, 모임에서 회비 안 내려고 핑계대는 것, 작은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는 것. 다 양심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양심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바로 그때 더욱 양심을 지켜야 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후세에 남기 때문입니다. 손주들이 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사는지, 편법을 쓰는지, 정직하게 사는지, 작은 이익 앞에서 양심을 파는지, 손해보더라도 양심을 지키는지.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교육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사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작은 거짓말 하나 안 하셨습니다. 병원비가 부족해도 자식들한테 거짓말 안 하시고 힘들어도 약한 모습 안 보이시려고 애쓰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아, 사람은 끝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진짜 사람다움은 끝까지 지키는 것. 정약용이 위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품격과 양심을 지켰어요. 18년 유배 생활이 끝나고 풀려났을 때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고 미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양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모함한 사람들을 용서했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품격도 지켰어요. 비참한 상황에서도 선비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책을 쓰고 후학을 가르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정약용을 존경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잘나서가 아닙니다. 늙어서도 힘들어서도 끝까지 사람답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질문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나이 들었다는 핑계로 품격을 버리고 살 건가요? 나이 먹었는데 뭘 어쩌라고 하면서 함부로 살 건가요? 아니면 끝까지 품격을 지키며 살 건가요? 편하게 살자고 양심을 타협할 건가요? 이 나이에 손해볼 순 없지 하면서 편법을 쓸 건가요? 아니면 손해보더라도 양심을 지킬 건가요? 손주들이 우리를 기억할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나이 들어서도 품격 있게 사셨는지, 끝까지 양심적으로 사셨는지, 그 기억이 손주들의 인생에 영향을 줍니다. 정약용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말을 줄이십시오. 대신 품격을 보여주십시오. 책임질 자리가 없어도 양심은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진짜 사람다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해봅시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함부로 대하려는 순간 조심하기. 작은 이익 앞에서 양심 저울질하지 않기. 편법 쓰려는 순간 멈추기. 이게 바로 노년의 사람다움입니다.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끝까지 품격을 지키고 있는가? 마지막까지 양심을 버리지 않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당당히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사람다운 노년을 사는 겁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끝까지 품격을 잃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양심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은 진짜 사람다운 인생이 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10년, 20년, 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만이라도 제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품격 있게 양심적으로. 그게 우리가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결국 사람다움이란 뭘까요? 여기까지 함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약용과 함께 긴 여행을 했습니다. 양심, 실천, 관계, 책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리하려니 복잡해 보이시나요? 정약용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렵게 말하지 않았어요. 착하게 살아라 같은 추상적인 말도 안 했습니다. 대신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남에게 미루지 말고 자기 몫을 다하라. 이게 답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인간다움의 모든 게 여기 들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에게 미루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실수했을 때 남 탓하지 않는 것, 힘든 일이 있을 때 남한테 떠넘기지 않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 시키지 않는 것. 이게 다 남에게 미루지 않는 겁니다. 자기 몫을 다한다는 건 뭡니까?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모임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내야 할 돈 내고, 참여해야 할 때 참여하고, 도와야 할 때 돕고. 이게 자기 몫을 다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한 문장 안에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양심도, 실천도, 책임도, 관계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남에게 미루지 말고 자기 몫을 다하자. 정약용은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18년 유배 생활도 남 탓하지 않고 자기 몫을 다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았지만 남한테 미루지 않았어요. 힘든 상황도 많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끝까지 자기 몫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하루만 생각해 봅시다. 실수했을 때 남 탓하지 말고 내 책임 인정하기. 내가 해야 할 일 미루지 말고 오늘 하기.
내야 할 돈 핑계 대지 말고 내기. 참여해야 할 모임 빠지지 말고 가기. 이게 다 남에게 미루지 않고 자기 목 다하기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든 만큼 더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훈계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 합니다. 끝까지 자기 몫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손주들이 우리를 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말만 하시는 분이야 할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야 할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정약용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람다움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남에게 미루지 말고 자기 몫을 다하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당신은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이 한 문장 외우고 가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한 번, 잠들기 전에 한 번. 오늘 하루 남에게 미루지 않고 자기 몫을 다했는가? 이 질문만 하면 됩니다. 200년 전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간단하고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약용의 인간다움 어떠셨나요? 어렵지 않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봅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나누면 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남에게 미루지 말고 자기 목 다하시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